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우리 같은 개미들이 재테크를 할 때 또는 투자를 할 때 우리나라 증시에서 제일 먼저 봐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대형주입니다. 대형주를 먼저 봐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당장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 이해하기 쉬운 이유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나온 뉴스 기사 내용인데요. 코스피가 연중 저점을 찍은 3월 3주차죠. 이때 스마트 개미들이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등 이런 종목을 집중 매수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번 증시 조정 구간에 과감하게 매수했던 개인들을 동학개미라고 불렀는데, 또 외국인들이 미사일 쏘는데 동학개미들이 죽창으로 싸우다가 이기겠냐 뭐 이런 말도 있었고요. 그리고 동학운동 결과는 다 알지, 개미들 곧 몰살당한다 이런 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개미들이 저점 매수를 하고 나서 V자 반등을 주면서 주가가 딱 오르니까 이제 한 단계 격상시켜서 동학개미가 아니라 스마트개미라고 부르네요. 자, 그 중에서도 소외된 개미도 또 있다고 하죠. 코덱스 인버스 레버리지나 코덱스 원유 선물 ETF 등을 매수한 개미들은 지금 수익이 아니라 손실을 봤다, 이런 기사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렇지 지난 3월만 해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았습니다. 증시가 매일 하락하고 서킷 브레이커가 매일 발동을 하니까 증시 하락에 방어를 할 수 있는 인버스라도 좀 사둬서 손실을 방어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유가가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반등하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원유 ETF나 원유 레버리지 ETN 이런 거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무조건 대형주를 사야 된다 이런 의미보다는 지수가 상승하는 구간에 대형주를 사두는 게 투기 성향에 가까운 종목들을 사두는 것보다 수익을 볼 확률이 높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을 하나 더 보면 개미들이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등을 집중 매수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대형주의 기준이 뭐냐 하면 예전에는 기업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1위부터 100위까지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성장주들이 좀 커지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100위까지 잘라서 이런 기업들을 대형주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가총액이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기업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현재 주가를 곱한 금액입니다. 이론상으로 주식을 통째로 100% 매수하게 되면 이 회사가 온전히 내 소유가 되는 거죠. 근데 얼마를 지불하면 그 회사를 완전히 내 거로 만들 수 있냐, 이 금액이 바로 시가총액인데요. 그런데 개인들이 대형주를 봐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설명드리는 건데요. 자, 우리나라에 상장된 중견, 중소기업 상장수가 대형주들과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를 하는 B2B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쉬운데요. 삼성전자가 있는데 이 회사가 하는 반도체 사업에 소재, 부품,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상장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삼성의 스마트폰 사업이나 디스플레이 산업에 소재, 부품,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들도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이 많이 상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심이 되는 대형주의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 즉 업황이 나빠지는 이런 시기에 해당 대형 기업의 주가는 당연히 하락하지만 연관된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거래를 하는 상장된 중견, 중소기업들의 주가도 함께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난 겁니다. 반대로 대형주의 사업부의 업황이 회복되는 구간에서는 이 협력사들, 즉 B2B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주가도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B2B 사업이라고 또 경제 용어를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면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기업이 기업을 대상으로 장비나 부품 등을 납품하는 이런 비즈니스를 말하고요. 그럼 B2C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투 컨슈머라고 하죠.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들과 직접 거래를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화장품이나 식품 등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고요. 자, 경제 용어가 초보자님께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풀어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소 산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들 아는 상식 아니냐, 왜 이렇게 설명을 구구절절하냐, 이런 분도 계실 텐데, 자, 여러분도 경제 초보자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방송이라는 게 모두 다 보는 곳이니까 경제 초보자님들을 위해서 넓은 아량으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제 사례를 통해서 대형주가 하는 사업의 업황에 따라 관련된 중견, 중소기업들의 주가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왕이면 최근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차 업종을 예로 들여드리면 정보도 얻으시고 이해도 쉽게 되고 일석이조겠죠. 먼저 전기차 대표주 하면 배터리를 만드는 LG화학
사업과 삼성 SDI가 있습니다. 대형주인 삼성 SDI의 사업과 관련된 B2B 사업을 하는 중견 중소기업부터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자, LG화학은 이미 지난 시간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삼성 SDI를 하는 겁니다. 2008년 이전까지 삼성 SDI의 주력 사업은 휴대폰용 배터리와 전동 공구용 배터리 그리고 관련된 케미컬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예상하고 2008년에 삼성 SDI는 보쉬와 합작사를 만들어서 자동차용 리튬 배터리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때 미국 코바시스까지 인수를 하게 되는데요. 자, 왜 이렇게 삼성 SDI가 합작과 인수합병을 동시에 진행했냐? 그 당시에 이미 일본 산요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고요. 국내 경쟁사 중에 LG화학이 GM 자동차에 이미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삼성 SDI가 뒤처진 거죠. 자, 이런 기업이 가장 빠르게 산업에서 성장하는 방법은 자동차 배터리 제조에 원천 기술을 가진 업체와 합작사를 설립해서 기술을 가져오고요. 또한 원천 기술을 가진 그 작은 기업들을 인수 합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 결과 2009년에 BMW 그리고 2010년에 GM과 클라이슬러 등의 자동차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삼성 SDI가 본격적으로 자동차 배터리 사업에 성장을 하게 됩니다. 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원가 경쟁이 핵심이기 때문에 설비 투자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제조업에서 생산 원가를 감소시키는 방법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시키는 겁니다. 대량으로 원자재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낮은 가격에 원재료를 계약할 수 있고요. 제품을 많이 생산할수록 인건비, 기계설비 및 에너지 비용 등의 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뛰어넘는 이런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것이 좋은 거죠. 자, 그렇게 수주도 늘어나고 설비 투자도 늘려가던 이런 삼성 SDI는 2012년 4년 만에 보쉬와 결별합니다. 보쉬가 자체적으로 배터리 사업을 하려 해서 결별한 것이다 이렇게 밝혀졌는데요. 자, 하지만 그 일 이후 보쉬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은 쇠락의 길을 걷고요. 결국 철수까지 하게 되죠. 자, 그리고 2014년에 삼성 SDI는 중국에 공장을 설립하고 중국 배터리 시장에 진출을 합니다. 자, 중국 정부가 전기차를 육성하기 시작하면서 그림처럼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약 2020년에는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고요. 그래서 중국 시장을 선점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건데요. 기업의 입장에서 공장을 설립하고 본격 가동하는데 빨라도 2-3년 정도는 걸립니다. 그래서 호황이 왔을 때 안정적으로 물량을 최대한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미리미리 선점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자, 그래서 삼성 SDI의 주가는 계속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차트를 보면 2014년 고점을 찍고 주가가 하락하죠. 자,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이유는 2014년부터 미국의 셰일 오일이 개발됨에 따라 치킨 게임으로 배럴당 $100를 상회하던 국제유가가 급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거의 $30 수준으로 3분의 1 토막이 났죠. 2014년 이전 당시 전기차 산업이 부상했던 이유는 유가가 너무 비싸니까 전기차를 쓰면 비용이 절약되겠다 그런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산업 초기라서 전기차의 가격이 굉장히 비쌌지만 유류비를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전기차를 쓰는 게 이득이겠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국제유가가 2014년에 배럴당 $100에서 $30로 떨어지니까 전기차에 대한 매력이 뚝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 산업이 유가가 다시 오를 때까지 몇 년간 후퇴할 것이다 또는 이렇게 저유가가 지속되면 전기차는 안 팔린다 이런 의견들이 당시에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전기차 업체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2016년 국제유가가 반등을 시작했죠. 그래서 삼성 SDI는 케미칼 사업을 롯데케미칼에 매각을 하고 벌어들인 돈으로 배터리 사업만 전념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2016년 또 하나의 문제가 터집니다. 갤럭시 7이 자연 발효되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런데 문제가 바로 삼성 SDI의 배터리였던 겁니다. 만약에 뭐 다른 중견 중소기업이 이런 문제가 터졌다면 삼성이 아예 거래를 끊고 거의 끝났을 텐데 같은 삼성이다 보니까 갤럭시 7 배터리는 정말 그래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배터리는 전혀 문제 없다 하면서 대충 넘어가죠. 그래서 2017년부터 다시 삼성 휴대폰에 삼성 SDI가 배터리를 공급하게 됩니다. 대형주에 투자하는 게 이런 이점이 있는 거죠. 자, 일단 2017년은 정말 다행인 게 유럽에서 BMW, 폭스바겐 등에서 배터리의 수주가 또 터지기 시작하면서 다행히
중국 시장에서 사드 문제가 터지면서 보조금 지급이 우리나라 기업들에 안 돼서 중국 사업이 무기한 연장이 됐던 이런 문제를 극복해 나가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중견 중소기업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하나 나옵니다. 2017년부터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이 양극재에 대한 내재화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어쨌든 삼성 SDI는 2018년 유럽 수주 증가에 따라 3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로 드라이브를 걸고요. 그렇게 최근까지 유럽과 미국의 수주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 드디어 중국에서 보조금 추천 목록에 등재가 됩니다. 2016년 사드 사태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산한 배터리를 장착한 중국 전기차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사업이 무계한으로 연기가 됐었는데 중국과의 관계가 이번에 그나마 우호적으로 변한 상태라서 기대감은 같지만 역시나 어떻게 될지 신중해야 되겠죠. 매번 될 듯 말 듯 하면서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국제유가가 최근 급락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산업에 대한 성장성은 과거 2014년과 달리 훼손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단순히 비용 문제로 전기차를 봤다면 이제는 환경 문제와 함께 자동차 업체들의 성장 문제로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유럽의 주요 자동차 업체들의 자동차에서 기준치 이상의 환경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것을 숨겼던 것이 들통이 났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내연기관을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정치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환경 부분이고요. 이건 미국이나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으로 자동차 업황의 성장성 관점에서는 기본으로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에서는 미국이 유럽에 밀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자동차 업계가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겠다 이런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가 굉장히 크게 육성이 되고 있고요. 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문제도 있지만 당연히 새롭게 성장하는 전기 자동차 시장을 중국 자동차 업체들을 통해서 세계 시장을 장악해 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투자를 아낌없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이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전기차 산업은 그린 산업과 함께 뉴딜에도 모두 속해 있어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거죠. 이 배터리 산업에 B2B 사업을 하는 중견 중소기업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얘기가 나온 김에 전기차 산업의 미래 전망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전기차 산업이 성장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건 앞서 설명드려서 알 수 있지만 얼마나 빨리 성장하느냐 이것이 문제인데요. 핵심은 대규모 설비 투자와 생산 기술 발전으로 배터리의 가격이 얼마나 빠르게 낮아지냐 이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배터리의 가격이 낮아지면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회사는 손실이 커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데요. 배터리의 가격을 산출할 때 킬로와트 시당 배터리의 팩 가격이 얼마냐 이걸로 판단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킬로와트 시당 배터리 팩 가격이 낮아졌다는 말은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원가가 감소했다는 의미입니다. 대규모로 생산 설비를 늘리고 기술력으로 배터리 밀도를 증가시킨 결과 생산 비용이 크게 감소했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자, 배터리를 판매했을 때 이 팩 마진은 10%로 가정을 해보면 5년 전에는 한 개 만들고 $600에 팔아서 $60 이득을 남겼죠. 그럼 그냥 한 개 만들어서 $60 팔면 되지. 뭐하러 배터리 업체들은 기술 개발을 해서 10개를 팔아서 동일한 $60의 수익을 내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자, 이렇게 배터리 기술이 개발돼서 크기도 더 줄어들고 장착할 수 있는 개수도 더 늘어난다면 전기차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그리고 또한 배터리를 생산한 이 경쟁사들은 기술 개발이 월등히 높아진 회사를 따라갈 수 없으니까 경쟁사가 다 죽는 거죠. 이처럼 배터리의 생산 비용이 감소하면 전기차의 가격 자체가 크게 하락하고요. 대신에 성능은 더 좋아져서 주행거리는 더 늘어나기 때문에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매출 자체가 커집니다. 자, 그리고 기술 개발에 밀린 경쟁 업체들이 돋아나면서 역시나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의 매출은 더욱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면 할수록 더 매출이 늘어나고 이득도 더 커지는 거죠. 이렇게 배터리 업체들의 기술 개발이 빨라져서 동일한 전력 저장당 배터리의 생산 가격과 크기가 더 낮아지는 일정한 시점에는 내연기관, 그러니까 가솔린이나 경유, LPG들을 사용하는 이런 자동차와 격차가 완전히 줄어들어 버립니다. 예를
예를 들어 전기차를 30분 충전하는데 2만 원이 소요가 되고 대신에 80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솔린, 경유, LPG 등 이런 내연기관 자동차 연비로는 뭐 6만 원을 채우고 뭐 400km, 뭐 500km 정도밖에 주행 못한다. 이렇게 할 때, 자, 여기에 추가로 배터리 가격이 비싸서 과거에 전기차들 가격이 엄청 비쌌는데 지금은 배터리 가격이 내려가면서 뭐 내연기관 자동차랑 전기차랑 별 가격 차이도 없다면 내연기관 자동차를 쓸까요? 아니면 전기차 자동차를 쓸까요? 당연히 전기차로 시장이 재편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시이긴 하지만 이렇게 전기차 배터리 기술이 개발되는 일정한 시점에는 당연히 지금 내연기관에서 모두 전기차로 대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앞으로 삼성 SDI, 뭐 LG화학 등 이런 기업들의 기술 개발은 계속 될 것이고 글로벌 전기차 시장도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뭐 언젠가 열리게 되면 시장이 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익 증가는 계속될 가능성이 더 높고요. 뭐 물론 중간에 CATL이나 뭐 파나소닉 등 뭐 이런 경쟁 업체들에서 뭐 엄청나게 기술 개발을 한다거나 만약에 뭐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생산을 뭐 내재화한 거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게 되면 이것도 악재일 수 있고요. 또는 뭐 삼성 SDI의 또는 뭐 LG화학의 제품에 큰 결함이 발생한다거나 뭐 이런 변수는 생길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뭐 예측이 불가능한 이슈이기 때문에 뭐 제가 그런 것까지 맞출 수는 없고요. 자,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만 설명을 드리면 현재 친환경 뉴딜 정책을 성장 과제로 제시하는 국가들이 우리나라, 미국, 유럽, 중국 등으로 확대되고 있고요. 전기차의 보급률이 상승하는 만큼 결국에 배터리 업체들의 성장성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건 산업에 대한 설명이지 주가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뭐 당장에 배터리주를 사라 이게 아닙니다. 배터리 기업의 주가는 뭐 지금 고평가되어 있을 수도 있고 저평가되어 있을 수도 있죠. 주가가 단기간에 오를지 떨어질지 이런 문제는 제가 맞출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삼성 SDI 및 LG화학 등 이런 배터리 기업과 산업을 같이 하는 중견 중소기업을 한번 볼 건데요. 주요 소재, 뭐 부품 등을 공급하는 기업은 에코프로 BM, LNF, 포스코 케미칼이 대표적입니다. 자, 해당 기업들의 내용을 깊게 파고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성장 과정과 흐름을 설명드리는 게 오늘 주제이기 때문에 뭐 깊은 부분은 다뤄드리지 않고요. 자, 일단 에코프로 BM과 LNF는 양극재를 생산하고 포스코 케미칼은 양극재와 응급재를 같이 생산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린 내용이긴 한데요. 2차 전지는 리튬 이온이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고 전자는 전선을 따라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때 전지의 전압과 전기의 저장 용량은 양극재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되므로 양극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림처럼 양극재의 종류가 5개가 있는데요.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니켈, 코발트, 망간이라는 NCM의 방식과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의 NCA 방식입니다. 그림은 에코프로 BM의 홈페이지인데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양극재에 특화되어 있다고 써져 있죠. 자, 그리고 그림은 LNF의 홈페이지인데 니켈, 코발트, 망간 이 양극재에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일단 상대적으로 이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이 방식이 니켈, 코발트, 망간 방식보다 코발트가 조금 더 적게 들어가고요. 뭐 어쨌든 근데 코발트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일단 양극재가 중요하니까 삼성 SDI, LG화학 등의 양극재를 공급하는 이런 기업들은 전기차 수주량 증가에 따른 방 회복에 따라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합니다. 자, 그래서 2016년부터 보면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하죠.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이 대형 기업의 산업이 좋아지면 중견 중소기업들의 주가도 함께 움직이는 거 확인이 가능하죠. 자, 그런데 이들 기업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림과 같이 2017년에 들어서면서 코발트 가격이 미친 듯한 상승세를 보이는 건데요.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 원재료 가격이 적정 수준으로 상승을 하면 판매 가격도 따라서 올라갈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증가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림처럼 코발트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오르게 되면 어느 가격 이상으로는 가격을 올리는데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삼성 SDI나 LG화학도 결국에는 배터리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전기차 완성업체에 배터리를 납품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코발트 가격이 무한정 올랐다고 무한정 배터리 가격을 인상해달라 할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자, 왜냐하면 이 최종 전기차 완성차 업체에서는 삼성 SDI나 LG화학 말고 뭐 미리 코발트 광산에 투자했다거나 해서 안정적으로 원재료를 공급받는 기업을 찾아보고 거래처를 바꾸려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LNF의 영업이익률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2017년과 2018년에 본격적으로 영업이익이 나오다가 2018년부터 영업이익이 급락하게 되는데요. 코발트 가격이 너무 급등해서 마진율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또 문제는 갑자기 이렇게 코발트 가격이 떨어질 때도 문제가 됩니다. 자, 왜냐하면 자, 코발트가
주가가 원재료인데 원재료 가격이 높을 때 이렇게 매수를 해두고 그 다음에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급락을 해버리면 평가 손실이 발생하죠. 그리고 원가 자체가 코발트 가격이 높을 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품을 생산해서 팔 때 판가는 떨어지고 원가는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드는 거죠. 자, 이렇게 대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소재, 장비, 부품을 공급하는 중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업황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는 이런 등락폭이 아주 큽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도 주가의 움직임이 크죠. 물론 이런 B2B 비즈니스를 하는 중견,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에 투자하는 것보다 타이밍만 잘 잡으면 이익 성장률이 높아서 수익을 월등히 더 크게 낼 수도 있지만 업황 및 원자재 가격에 주가가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매매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잘못 투자를 하면 손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앞서서 삼성 SDI와 LG화학 두 회사가 2017년에 양극재를 내재화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다 이걸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코발트 가격이 급변동하면서 원재료인 양극재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급증하는 이 수요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완성 업체들이 알았기 때문에 협력 업체에 맡겼더니 뭔가 좀 불안한 거죠. 그래서 대기업들이 알아서 양극재를 만들겠다 이렇게 내재화하겠다 한 겁니다. 자, 상대적으로 대기업은 원재료인 코발트 가격을 이렇게 장기 계약 또는 선물을 이용한다거나 광산에 투자하면서 원자재 가격 변동 리스크에 크게 노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 협력체들의 매도를 좀 고민해 봐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과 합작사를 설립하게 될 경우에 장기 성장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고요. 결론적으로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은 대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의 업황에 대기업의 주가 및 협력업체의 주가 또한 동행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런 중견, 중소기업의 경우에 업황 변화에 따라 주가의 변동성이 크고 원자재 변동 및 대기업의 사업 내재화 등 이 다양한 악재에 의해서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전문 투자자가 아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경우 변화를 전부 캐치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형주를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업황 개선 시기에 협력사들인 중견 중소기업에 적절히 포트폴리오를 배분하여 투자를 하는 것이 수익을 볼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오늘 핵심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전기차보다 삼성전자와 이 B2B 기업을 하는 이 중견 중소기업들을 설명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전기차를 예로 들어드리다 보니까 제가 좀 말을 많이 해서 내용이 길어졌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삼성전자와 협력사들의 주가 움직임 및 투자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